중국이 이제 대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법인 주식 자체 100% 지분 보유하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ATL이 꼼수를 부려서 미국의 기술 제휴 방식으로 하는 게 물거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드하고 테슬라 잡는 거 다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가 굉장히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부분 때문에 유럽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을 택했는데 유럽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2차 전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다시 오를 때가 됐나? 아니면 이제 하락 기조인가? 네.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3인방이시죠. 3인방.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2차 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각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2차 전지 현재의 수익률 현황 점검. 네네. 네. 첫 번째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숫자를 보면 물론 최근에 조정은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 단에서는 약 한 35%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배터리 셀 단에서도 30%, 한 33%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양극재 단에서도 한 44% 평균치입니다. 음극재 도전재 단에 42%, 전해액 분리막 각각 50%. 장비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장비가 고점 대비 16%로 가장 2차 전지 업황 중에 선방을 하고 있고요. 이 평균 DD라는 게 뭐라 그랬죠? 네, 평균 DD라는 거는 최고점 대비 고점 대비 조정률. 네, 고점 대비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표를 작성한 시점. 네, 그러니까 네. 오늘 9월 18일 저는 장중에 11시 예. 반까지의 데이터로 작성을 했고요. 옆에 평균 수익률은 네. 올해 1월 연초부터 네, 맞습니다. 연초부터 1월 지금까지 아직 수익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한율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예, 평균 그래서 DD. 예. 1월 2일 종가부터 9월 18일 11시 반 현재가 대비해서 평균 수익률이 역시나 48개사 실적 추정이 가능한 평균 수익률이 73%라는 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5배, 코스닥 기준으로는 2배 넘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종목,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51% 빠졌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이 저는 주도주의 자리를 꺾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이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74% 가까이 나오는 업종이 일단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빠졌지만 그 빠지는 와중에 포스코홀딩스는 118%, 네, 여전히 철강의 밸류밖에 못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118% 올랐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207% 그 수익률 나타내는 동안 포스코 퓨처엠이 118%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원래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의 수익률 격차는 200%가 넘게 났는데 지금 80%대로 급격하게 줄었다는 점이고요. 굉장히 양극재에 치중됐던 수익률이 최근에는 나노신소재가 95%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수익률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장비주에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윤성 FNC 또한 300% 언더로 빠졌었습니다. 280%, 290%대까지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350% 수익률이 회복이 됐고요. DNT 같은 경우도 230%까지 수익률이 나타난 점을 봤을 때 시장의 주도주의 자리를 놓았다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일부 종목의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에 대한 일종의 그 가격 조정이 있었다 뿐이지 이게 뭐 그 소위 말한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은 여전히 나고 있고요. 연초 대비 48개 2차 전지 전체 평균 73%니까 이것만 보면 뭐 대단한 건데 다만 네. 나는 아직 2차 전지 투자에서 7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찾기 어려울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네네. 그죠? 네네네. 대부분 고점에서 이제 네네. 늦게 사신 분들이나 고점에서 빠진 분들은 고민이죠. 뭐 40% 50%가 빠졌으니까 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재 고민의 지점인데 김지훈 대표는 어쨌든 2차 전지가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그죠?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일단은 업황 자체가 사실 업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업황에 대해서 5가지 포인트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성장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캐펙스 증가율, 그다음에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속한 전기차 시장의 그러니까 침투율, 그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확산돼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따끈따끈한 8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시장 침투율은 여전히 10%가 안 되는 9.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네. 최소한 6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최소한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랑 그 전기차를 생산 안 하고 계속 휘발유나 경유차를 버틸 경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 단위의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뭐 2030년까지는 50% 전체 시장 침투율이 될 거라는 게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침투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북미가 지금 10% 언더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약 19%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다 신차 기준입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는 휘발유차, 경유차, 등유차를 완전히 풀체인지 할 경우에는 당연히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10%란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캐펙스 증가할 속도대로 100% 디자인 캐파에 100% 가동률이 나왔을 때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수요 공급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현장을 가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 수급 문제, 가동률 문제, 품질 문제, 그다음에 생산 수율 문제로 인해서 그 LG 엔솔, 삼성 SDI, SK온이 하는 그 캐파대로 그건 소위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 캐파거든요. 그렇게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동률 80% 이상 되면 굉장히 좋은 가동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양품 생산 수율이라고 하죠. 전체 물품 중에 분량이 안 나오는 양품 비율이 85% 이상 되면 굉장히 높은 생산성이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고 현실적인 캐파를 봤을 때는 여전히 그 굉장히 캐파 성장이나 이 양극재를 포함한 2차 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그게 언제가 가장 빨리 꺾일 거냐 대부분 예상하는 건 26년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26년을 기점으로 캐펙스 투자도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26년 기점으로 이런 회사들의 실적 성장률도 다소 좀 둔화됩니다.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그럼 가장 빨리 시장 침투율이 50%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실적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부분, 캐펙스 투자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부분 중에 공통적으로 겹치는데 가장 빨리 도래하는 시점은 캐펙스 둔화가 아마 25년 말에서 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2년 정도는 성장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 섹터라는 거는 의구심이 없죠. 그러나 이제 워낙 오를 때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도 꽤 큰 폭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민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급등 이후에 다시 고점으로부터 조정받은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밸류는 어떤지 밸류에이션 점검을 하죠. 네네. 일단 양극재부터 먼저 점검해드리면 네. 에코프로비엠이 100배가 넘었었는데요. 23년 PER 기준으로 지금 오늘자 제가 이거 조사한 현재가 기준으로 지금 89배고요. 그 이익 성장률이 더 훨씬 가파르기 때문에 55배까지 떨어지고 25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PER로 유지하면 89.9배, 네네. 내년에는 55.3배. 네네. 25년도 꼴로 하면 37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매출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이 40% 이상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만 빠졌거든요. 이익에 대한 성장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최고로 많이 봤을 때가 188배까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 140배까지 좀 빠졌고요. 내년 기준으로는 71배, 25년 기준으로는 포스코 퓨처엠도 30배 언더까지 떨어집니다. 30배 초중반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저평가됐다고 보는 게 역시 LG화학인데요. LG화학은 여전히 지금 1월달 연초 대비 수익률로 쳐도 8%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23.8배, 내년 기준으로는 12.3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양극재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지만 전혀 양극재 밸류는 못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익률이라고 보는데요. 역시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사업부랑 제약 사업부가 포함돼서 5.23% 영업이익률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2분기 때 8.3%.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5.8% 영업이익률 나오면서 굉장히 선방했다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연간으로는 한 7% 정도 영업이익률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최대 지금 9%에서 두 자릿수 10%까지 지금 연간 영업이익률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면 역시나 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PER이 워낙 높기 때문에 97배인데 요 두 개 높은 걸 빼면 한 55배 정도가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재 단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포스코홀딩스도 19배까지 PER이 올라갔다가 지금 15배까지 빠졌고요. 내년 기준으로 치면 13배입니다. 근데 내년 기준으로 13배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드디어 내년 말부터 이제 수산화 리튬이 반영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 염호 말고 호주의 그 필바라 리튬 솔루션, 그게 한 마진율이 EV 에비타 마진으로 30%대 중후반까지 나오고, 아르헨티나 염호가 만약에 내년 말에 양산이 되면, 원래 내년 말 아니면 25년 초를 예상하는데 내년 말에 만약 양산이 된다면 아르헨티나 염호를 통한 그 리튬 생산 시 에비타 마진이 70%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30% 후반하며 평균 에비타 마진은 한 57, 8%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산화 리튬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약 2조거든요. 그럼 2조 매출의 평균 에비타 마진 60%면 거의 1조 1,000억에서 1조 2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꽂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그게 네이버 추정치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버 추정치상에도 24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25% 정도 포스코홀딩스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재 체력은 철강으로, 지금 23년도는 철강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때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그거 단순 평균 4배 하시면 한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6조 때, 7조 때까지 계속 영업이익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사실 당기순이익을 그 네이버 금융에서 반토막을 내놨는데 지금 정상 이제 밸류로 추정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PER이 지금 80배가 넘었는데 56배까지 떨어졌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45배, 25년 기준으로는 한 33배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에코프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원래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11.4%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올해 1분기에도 한 9.4에서 9.7%까지 나왔는데 2분기 기준으로 8.12%까지 떨어져가지고 핵심 자회사죠. 에코프로 그 이노베이션,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그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CNG는 이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핵심 세 개 자회사의 2분기 이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분기별로 좀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P&T가 가장 조금 그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높은데 반해서 밸류에이션은 좀 가장 싸다고 보고 있고요. TSI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228배인데 TSI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24년 PER 밸류는 19배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 PER은 TSI가 좀 과도하게 밸류 바꿨고, DNT가 지금 올해보다 내년 성장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거의 10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DNT가 지금 평균치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88배까지 지금 현재 23년 PER로 88배까지 나와서 이 전체 평균치를 높였는데, 24년에 DNT도 약 한 47배까지 떨어지고, 하나기술도 지금 55배에서 24배까지 떨어집니다. P&T 같은 경우는 14배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하는 데가 지금 없어서
데이터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정상적인 밸류를 받는 그 장비 회사들의 한 평균 PER은 여기 밑에 보시면 15.9배, 그러니까 약 16배 정도. 그리고 이익률은 장비 회사도 이익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나오고 CIS 같은 경우도 12%. 이익률로 봐도 PNT가 압도적입니다. 한 17% 이익률을 나타내면서 장비주가 최근에 지금 굉장히 계속 7월 달부터 2차전지 부진했는데 8월, 9월 달에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익률이나 밸류에이션이나 매출과 이익 성장률로 봤을 때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PNT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현재 밸류에이션을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의 PER은 10배에서 한 13배 사이를 오가는데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50배를 줄 수도 있고 100배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보여주신 걸 보면 아까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나 혹은 이제 PER을 네. 뭐 내년 걸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 유니코아라는 거는 이건 외국 업체죠. 네네 중국 맞습니다. 업체죠. 벨기에 네. 근데 여기 보면 뭐 중국 업체가 이제 소재나 이런 양극재 비교하셨는데 네네. 그다음에 소재도 마찬가지. 소재도 아까 이제 앨범알이나 뭐 네네. SQM 이것도 외국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데 비하면 사실은 이익률은 떨어지면서 여전히 밸류가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가 떨어진 걸 이 정도에서 에코프로 56배 지금 내년 기준으로 할까요? 네. 내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다 갔으니까 그죠? 네네. 에코프로 45배 그다음에 퓨처엠이 71배, 에코프로 BM이 55배. 홀딩스는 좀 낮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낮은 건가? 낮지 않잖아요. 네. 네. 에코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앨범하고 SQM은 말 그대로 진짜 리튬만 생산하는 그러니까 리튬 업체로서의 밸류를 받는 거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자회사들의 가치가 소위 말하는 전체적으로 좀 합산된 개념이 있다. 에코프로는 양극재 모든 밸류체인을 포스코처럼 리튬을 광산이나 염호로부터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탄산리튬을 미국에서 저가로 가져와서 수산리튬을 가공해서 수산의 리튬부터 전구체 그다음에 실제 양극재 밸류체인까지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지금 현재 국내에서 물론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 톤을 할 경우에 순위가 역전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 자체가 지금 현재 딱 2023년 기준으로 18만 5천 톤이니까 당연히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1등이고요. 양극재 생산량 1등이고 에코프로 자회사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지금 당장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수산 리튬 그 양산을 실제 내년부터 하니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수산 리튬 양산 능력, 그 다음에 에코프로 CNG가 갖고 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능력, 그 다음에 전구체 관련돼서도 지금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에 이어서 지금 2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갖고 있네. 잠시만요. 네, 그거 차차 하시죠. 밑에 준비하셨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여쭤본 거는 네. 밸류를 잘 준비해 주셔서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일 때는 낮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김지훈 대표님 시각이 중요한 거니까 김지훈 대표님은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이런 것이 지금 어쨌든 기준을 봤을 때 내년이나 이후에 벌어들일 걸 보면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결론으로 보죠. 네. 에코프로는 복합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야 된다. 에코프로는 네. 지주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지분가치 합산이 실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네, 계리를 펼쳐졌냐. 요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에코프로 CNG의 지분가치, 에코프로 예. BM의 지분가치 를 계산하는 법을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예, 예. 그 알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서 네. 보시면 저는 이제 김 대표님 얘기하는 걸 가지고 약간 상식적인 혹은 이제 평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저는 없어서. 근데 이제 일방적인 전달보다 네네, 맞습니다. 보시는 네. 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여쭤본 거고. 네. 자, 2차 전지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가가 눌렸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도 2차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다. 그다음에 중국의 3원계 그 네. 배터리들이 약진하고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2차 전지 시장의 부정적인 뉴스였잖아요. 네, 최근 이슈 뉴스 체크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LFP가 잘 팔려가지고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간 게 절대 아니고요. 네. 말씀 주신 대로 CAT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잘 팔려서 유럽 점유율이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팩트로 7월달 데이터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8월달 데이터 누적 데이터 말씀드릴 때 7월달 기준으로 보면 잘 팔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4, 5, 6, 7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북미하고 유럽에서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가 계속 1등, 2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는 LG 엔솔의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파나소닉의 배터리도 들어가고 CATL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근데 CATL 배터리의 그 장착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치열하게 지금 LG 엔솔하고 CATL 배터리의 점유율 차이가 줄어드는 이유는 역시나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의 LG 엔솔 배터리 독점이 아니라 CATL 배터리가 다수 많이 채용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7월달 중국 7월달 전체 데이터에 중국은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전년 대비 31% 성장을 했고요. 75만 대를 팔았습니다. 전체 판매량입니다. 유럽은 24만 대를 팔았고요. 전년 대비 약 2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13만 대를 팔았고 전년 대비 여전히 54% 성장을 했습니다. 점유율로 치면 중국이 63%, 유럽이 딱 20%, 미국이 11%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판매량은 44만 대고요. 유럽이 24만 대로 전년 대비 50% 성장을 했고요.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도 50%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54% 성장했고 13만 대를 팔았습니다. 글로벌 탑 1등부터 10등까지 완성차 업체가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72%를 유지하면서 86만 대를 팔았는데 BYD가 1등입니다. 그런데 BYD는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1%대입니다. 특히 미국은 1%가 안 되고 이거는 100% 중국에서 워낙 내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글로벌 점유율이 글로벌로 27만 대를 팔은 거지 BYD가 27만 대 팔았다는 거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점유율이 늘었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2위는 테슬라가 12만 대를 팔았고요. 3위는 SAIC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압도적인 내수 시장 침투율 증가를 바탕으로 9만 대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4위가 폭스바겐 8만 대, 5위가 길리. 네, 길리는 볼보 합작이죠. 7만 대, 6위가 스텔란티스 5만 대입니다. 모델별로 치면 당연히 1등은 모델 Y가 1등을 했고요. 2등이 송-DM. 네, 이게 경차 BYD에 나오는 저가 차종 이게 2등을 기록했고요. 3위가 모델 3, 테슬라 모델 3, 4위가 돌핀 BYD, 5위가 유한 BYD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요. 테슬라가 9만 대로 역시나 1등을 기록했고요. 폭스바겐이 6만 대로 2등, 스텔란티스가 5만 대로 3등, 4위가 현대기아차 5만 대, 5위가 BMW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20%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2위 BMW가 상당히 약진이 눈부십니다. 지금 처음으로 2위를 했는데 6.4% 기록했고요. 3위 현대기아차도 현대도 지금 6.1%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4위가 폭스바겐 6%, 5위가 기아가 5.7%에서 2위 BMW, 3위 현대, 5위 기아차의 좀 약진이 좀 돋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이제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에서 역시나 1위 테슬라가 5만 8천 대를 팔았는데 눈여겨볼 거는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50% 넘는 점유율에서 44.4%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현대기아차가 2위를 기록했는데 11.4% 점유율로 매월 월별 데이터 중에는 현대기아차가 최대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3위가 스텔란티스고요. 현대기아차에 밀려가지고 3위로 떨어졌고요. 8.1%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4위 GM이 계속 부진한 상태입니다. 4.7%, 5위 BMW가 4.3%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데이터인데 유럽은 역시나 1등하고 2등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재미난 건 테슬라가 북미에서는 압도적으로 45% 가까이 점유율 떨어졌음에도 45%인데 폭스바겐이 22.4% 5만 4천 대를 기록했고요. 스텔란티스가 13.9% 7%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4만 대. 3위 BMW가 9.2%로 2만 4천 대. 4위 현대기아가 9.1%. 재미난 거는 모델 Y 같은 경우는 그 모델별로는 1등인데 전체 테슬라의 점유율은 8%까지 떨어졌어. 5위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가 역시나 굳건하고 미국에서는 현대기아 그다음에 폭스바겐 역시 굳건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 LFP 관련된 침투율인데요. 네. LFP 침투율이 여전히 지금 유럽에서 3.2%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9%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LFP 침투율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CATL에 장착한 하이니켈 양극재가 좀 많이 팔렸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판매량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선방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출하량 관련돼서는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CATL하고 LG 엔솔의 격차가 0.2기가와트시까지 좀 줄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 판매량 중에 자동차 모델별로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LG 엔솔은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그다음에 폭스바겐 ID3, ID4, 그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마흐 2, 그다음에 아이오닉 6, 코나 요렇게가 전체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요. SK 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EV6, 메르세데스 벤츠 EQA, EQB,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가 지금 BMW 상당히 잘 팔리면서 배터리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는 리비안 픽업 트럭, 그다음에 BMW 고가차 정이죠. i4, i7, X, 그다음에 아우디 이트론 요렇게가 삼성 SDI고요. 테슬라는 북미 시장에 파는 모델 Y랑 모델 S 요렇게 두 가지 모델만 있고요. CATL은 보시면 그 상하이 자동차나 광저우 자동차 중국 내수를 빼고는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있고요. 요 밑에 표 보시면 벤츠 EQS가 있고요. 볼보 XC40 리차지가 있는데 벤츠 EQS는 굉장히 지금 판매량이 아주 저조한 모델이고요. 볼보 XC40 리차지 같은 경우도 뭐 4월 달엔 판매량이 좋았다가 5월 달엔 나빴다가 6월 달엔 좋았다가 7월 달엔 나빴다가 굉장히 이게 판매량 격차가 좀 심한 모델이고 심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BYD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 최근에 도요타 신 모델하고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정도. 네, 그리고 링컨 Z. 네. 전체 판매량으로 치면 다 1% 마무리 미만 차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최근에 판매량 동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이제 숫자가 많고 이제 일일이 하다 보면 이제 듣는 분들이 숫자가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차나 그다음에 국내 또 현대차가 약진하고 있는 모습 보이셨고, 2차 전지 트렌드 가운데서 원재료 가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리튬 가격은 어때요? 네, 리튬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네. 리튬 가격 관련돼서는 사실은 고점 대비 35% 정도 빠졌고요. 네. 근데 고점 대비 35% 빠져가지고 사실 그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실제 양극재를 보시면 8월달 가장 최신 8월 양극재 데이터 보면 수출액과 수출량은 드디어 바닥을 찍고 소폭 증가세로 나타나는 게 포인트고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양극재 미국 수출액은 작년 8,734억 배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물량은요. 일시적으로 변동은 있지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7월 달에도 수출액이 9.1% 증가했고 수출량이 21%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판가 빠지는 부분을요. 물량으로 큐로 메우고 있다. 큐로 메꾸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8월 달에도 수출액은 드디어 지금 월 대비로도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전 월 대비 0.9% 11.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수출량도 전 월 대비 0.9% 증가한 2만 7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율 10%대 두 자릿수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고요. 수출량 또한 NCA 같은 경우는 40kg당 47.4불입니다. 8월달 현재 기준입니다. 요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2개월 연속 하락 추세인데 요 하락폭이 중요합니다. 전월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다소 좀 줄었습니다. NC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월 대비 1.2%, 이거 8월달 데이터 말씀드린 겁니다. 킬로그램당 41.4불이죠. 그래서 전월 대비 1.2%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 후 반등세가 나아졌다는 점. 그래서 요 판가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수산화 리튬 가격도 고점 대비 47,000불 기준으로 37% 정도 빠진 게 여전히 회복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에 판가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3분기까지는 계속 좀 리튬 가격 빠지는 게 좀 네. 그 양극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다 귀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숫자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왜 끊어요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너무 많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제 네네. 많고 이게 딱 표 몇 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맞습니다. 돼 갖고요. 보면 이제 잘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경향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 밸류나 수익률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셨는데 조정도 좀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네, 조정도 맞습니다. 받은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눈여겨볼 기업은 어디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 짧게 핵심 네, 요약해서 요거 관련돼서 관련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지금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회사 뭐 중국의 CATL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투자 네.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거 따끈따끈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대외 투자 기업에 대해서 법인 주식 자체 100% 지분 보유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ATL이 꼼수를 부려서 미국의 기술 제휴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물거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정책 담당하는 공업정보 화성이라는 국가기관에서 CATL 대외 투자할 경우에는 설립되는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CATL이 그러면 포드하고 결국- 테슬라 잡는 거 다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요? 지금 큰 전부 뉴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합작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꼼수를 부려서 합작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걸 지금 왜 중국 기업들은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가 막았을까? 중국 정부는 자기네들이 CATL 가진 기술력이 높다고 해서 기술력 보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CATL 관련돼서 IRA 규정상 중국이 FEOC 해외 우려 집단에서 생산되거나 FEOC 자본이 투입된 부품,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중국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 화성에 따라서 CATL 만약에 자기네들 CATL 법인 주식을 100% 보유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FEOC 자본이 투입된 부품이나 자본이 투입된 그 제조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ATL이 자본 투입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국내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나 존 물레나르 의원이 계속 지금 CATL IRA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랑 미중 전략 경제 특위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CATL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세계 8위 배터리 제조사로 받고 있는 중국 EV 에너지가 다임러랑 손잡고 21기가와트 시의 미국 배터리 공장 지금 똑같이 지금 약간 CATL처럼 형태로 꼼수를 부려서 지금 그 미국에 공장 지으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노이즈가 됐던 고션 하이테크 네. 2조 6,700억 들어서 일리노이주에 40기가와트 그다음 배터리 셀하고 10기가와트 배터리 팩 요것도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되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네. 예.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네. 지금 요거 미국 관련된 뉴스하고 유럽 이거 하나 마지막 말씀드려요. 유럽도 네. 지금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13일에 중국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심지어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거기 가격 덤핑 수준까지 완성차 대비 30% 넘게 싸서 EU 시장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뭐 맞습니다. 조사한다는 얘기, 관세 네. 부과할 수 있다는 네. 얘기 나왔죠. 관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핵심 원자재법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뭐 그 공급망 다변화 정도 수준의 굉장히 낮은 그걸로 봤는데요. 핵심 광물 수급처를 남아프리카나 남미나 이 아프리카 쪽으로 다각화해서 중국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고 자국 산업 보호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유럽에서도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가 굉장히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부분 때문에 유럽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전략적 요충지로 미국을 택했는데 유럽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유럽 포지션이 큰 데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포지션 큰 데가 역시 LG 엔솔입니다. 음. 지금 LG 엔솔이 점유율 유럽에서 46%고요. 삼성 SDI가 13%, SK온이 12%입니다. 다 합치면 72%입니다. 어마어마한 국내 배터리 3사 유럽 시장 점유율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 지금 일단 폴란드에 지금 70기가 같은데 30% 넘게 늘려가지고요. 100기가와트시까지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유럽에 일단 공장 캐파를 늘리면 장비가 먼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너무 재미난 게 중국 이 장비 업체들 발주를 줬다가 지금 레퍼런스나 품질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도 국내 장비 업체로 다시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수혜받을 거는 장비 업체라고 보고 있어서 장비 업체 중에 기술 진입 장비가 있고 가장 레퍼런스가 많고 세리 3사에 공통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그리고 그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신생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좋기 때문에 하나기술하고 PNT 요 두 개의 업체가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섹터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를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미용 의료기기 워낙 사실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출이 잘 됩니까? 네, 수출이 잘 네, 됩니다. 포인트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심플하고요. 월별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부과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봤습니다. 아, 피부가 역시 자신이 있으시니까 나이가 있으심에도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뭐 워낙 좋으시니까 가실 이유가 어떻게 가야 없으시죠. 되는지 모르겠고 돈도 없어서 못 가요. 네. 이게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그 2차 전지 못지않은 숫자가 찍히는 산업입니다. 그래요? 네. K 에스테틱이 예. 전 국가별로 진출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지만 그런 캐파나 그런 게 그렇게 클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렇죠. 물론 2차 전지처럼 네네. 조 단위의 매출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값 그걸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이익의 배수로 보면 PER이 될 수도 있고 자산의 배수로 보면 PBR이 될 수도 있고 매출에 대한 배수로 보면 PSR이 될 수 있는데 2차 전지는 사람들의 기대값도 엄청 높고 벌어들인 이익도 높아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요새 주목받는 그 반도체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은 올려놨는데 이익이 지금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 그 와중에 차별화된 소재나 차별화된 장비 업체는 이익도 따라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값보다는 이익이 좀 낮아서 강하게 치고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는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의 기대값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멀티플이 낮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익은 클래시스 같은 회사들, 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회사들, 뭐 원텍, 비올 매출가 이게 40%씩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은 커지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람들의 기대값만 조금만 올라오면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기대값 높지 않은데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 그게 대표적인 게 엔터가 그랬거든요. 저희 엔터 막 열심히 얘기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엔터가 기대값도 엄청 높고 주가도 높은 상태였는데 지금 사람들 기대값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가가 빠지면서. 그럼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기대값만 내려온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헬스케어는 미용 의료기는 약간 반대인 게 사람들의 기대값이 이익에 따라서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올라온 만큼 이익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익이 정체돼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 올라온 것보다 더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투자 기회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의 장점은 모든 미용 의료기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비를 일단 딱 세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3년 텀으로 계속 소모품이 나갑니다. 예. 저희 잉크 카트리지 나가는 것처럼. 근데 그 마진율이 55%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진율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그런데 브라질을 포함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을 포함해서 호주를 포함해서 대만을 포함해서 글로벌로 신제품과 과거에 깔아놓던 제품들이 이제 1년 텀으로 세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 시장 침투율 자체가 다 최고 많이 수출하는 데조차도 20%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외 시장 침투율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장점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클래시스의 슈링크하고 대표적인 울세라라는 장비를 비교하시면 슈링크,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 써마지, 울세라를 비교하시면
울세라는 절대 가격을 낮출 생각이 없거든요. 1억대에서 2억대 초반까지 갑니다. 근데 슈링크는 울세라에 당연히 뒤진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을 급격하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장비 가격이 낮다는 얘기는 시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시술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가격 차이가요. 피부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4분의 1에서 6분의 1 가격. 뭐 300샷, 600샷 하거든요. 그래서 슈링크가 초반에 왔을 때 슈링크 가격은 싼데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얘네도 슈링크 유니버스라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슈링크랑 슈링크 유니버스 판 것만 13,000대를 팔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게 해외에 이제 쫙 깔리기 시작했고요. 브라질에서 200% 넘게 성장하고 있고요. 당연히 가장 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끝판왕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스도 당연히 미국 시장을 지금 25년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수출 데이터로 나왔는데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이런 회사들의 평균 해외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 8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평균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데 밸류에이션은 좀 그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돈 잘 버는 회사들이 가장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선수들 중에 선수, 사모펀드나 투자 파트너스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루트로닉이라는 회사를 한엔 파트너스가 그렇죠.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밑단에 있는 제시스 메디칼, 원텍, 비올 당연히 이런 뭐 돈 잘 벌고 실적 지키고 심플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간단하고 그래서 이 투자 파트너스나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향후 2, 3년 동안 기업 가치를 계속 올려서 지금 당장 클래시스만 하더라도 지금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지 지금 최대 주주인데요. 그 정성재 그 피부과 의사님 팔았잖아요. 그게 이제 1년 판지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2, 3년 동안 급격하게 가치를 올려서 당연히 베인캐피탈도 뭐 되팔려고 하겠죠. 다른 네. 또 되팔려고 하는 그런 걸로 봤을 때 향후 2, 3년 동안 성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이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요. 계속 그냥 꾸준히 20, 30%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포함해서 미용 의료기기는 외국인도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기관도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기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주목할 이유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사실 기업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처음엔 별로 맞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 관심 기업 몇 개만 압축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걸로 봤을 때 네. 소모품 매출이 커지면 당연히 마진율이 엄청 좋겠죠. 50% 마진율을 계속 향후 2, 3년 동안 유지하는 것도 역시 클래시스입니다. 물론 주가 측면으로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요게 네, 요 표 띄워 주실 건데요. 클래시스 실적을 보시면 네, 역성장 없이 올해 이제 한 1,800억대 28% 작년에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거든요. 41% 성장했는데 올해도 28% 내년에도 23% 내후년에도 19% 그래서 이제는 연간 뭐 2,500억 2,000억 이상 되는 매출 그림 나타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0억대 올해도 지금 936억 대인데 해외 수출 실적에 따라 1,000억대 이익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PER은 31배에서 25년 기준으로 21배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그 클래시스가 가장 소모품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딱 23년 2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소모품 매출 비중이 40%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업 마진율이 55%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23년, 24년, 25년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시면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52%, 53%, 55% 계속 영업이익률이 좋아집니다. 소모품 매출 비중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클래시스도 아직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을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모두 25년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가장 큰 시장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브라질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글로벌 3위에 해당되는 시장인데 미용 의료기기 8월달 수출 데이터 보면 클래시스가 전체 브라질 포함해서 105% 성장했고요. 브라질 쪽에서는 지금 200%가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중심으로 이 초음파
그 미용 의료기기 장비 매출이 브라질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월별 데이터로도 브라질에 지금 769만 달러로 전 월 대비 월 대비로도 15% 이상 성장하고 있고 8월 달에 225만 달러로 230% 성장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아마 전체 장비가 한 9,000대에서 10,000대면 그중에 크레시스가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2,500대 정도에서 3,000대까지 팔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원탑인 뭐 크레시스를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 가운데 그러면 오늘 종목은 클래시스 한 종목은 얘기하실 건가요? 클래시스도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봐야 될 건 이제 필러 쪽이거든요. 예. 보톡스. 예. 보톡스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요새 좀 데려가요 갈 때. 알겠습니다. 혼자 하지 말고. 요새 제가 40대인데 40대 분들도 보톡스 엄청 맞으시더라고요. 네. 젊으신데. 아니 저는 이제 피부 미용기기 이런 거는 뭐 기회가 되면 뭐 누가 하라면 할 수 있지만 보톡스 필러 이런 거는 계속 맞아야 되잖아. 그거 아닌가요? 그게 단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초반에 나올 때만 해도요. 4-50만 원대였거든요. 네. 지금 4만 원, 뭐 2만 원 이러면 맞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요. 요것도 부진한 이유가요. 뭐 대웅제야, 그다음에 그 휴젤, 메디톡스가 서로 특허 분쟁, 균주 논란 때문에 엄청나게 올해 장기간 2년 가까이 싸웠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단락이 돼서 2024년 6월에 북미에서 이제 ITC 그 특허 제소위원회에서 딱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노이즈가 이제 그 끝났다는 점. 휴젤 누가 얘기하던데. 네, 그래서 네. 제가 휴젤을 좋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가장 최대 수혜는 그 보톡스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몇 년 전에 미용 네네. 의료기기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익률 엄청 좋고 그죠? 정확합니다. 네. 공익 김설단처럼 막 팔고 늘어나고 그죠? 해외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도 마진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휴젤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 네. 한번 실적 한번 보시면 네. 그렇게 뭐 특허 분쟁 논란이 있어도 절대 실적 줄지 않습니다. 2,300억, 2,800억, 3,100억, 3,600억, 4,000억, 25년에 4,000억 정도, 4,000억의 영업이익 지금 1,30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PER 지금 16배까지 떨어집니다. 휴젤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휴젤하고 비교할 만한 데가 메디톡스인데 메디톡스도 실적 한번 보시면 두 개만 딱 보시면 대웅제약까지 세 개만 보시면 되는데요. 대웅제약은 이제 완전한 순수 그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의약품이나 예. 뭐 다른 전문 의약품도 많이 하기 때문에 휴젤하고 심플하게 메디톡스만 보시면 됩니다. 메디톡스도 역성장을 안 하는데요. 수급표 표 보이시나? 지금 외국인이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미친 듯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메디톡스요? 네네, 메디톡스. 휴젤 마찬가지입니다. 휴젤도 네.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메디톡스도 1,900억, 2,100억, 2,700억, 3,200억 비슷합니다. 실적 성장세는 평균적으로 약 20% 가까운 매출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워낙 휴젤에 비해서 메디톡스가 영업이익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성장세는 더 가파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50억으로 약 한 17% 정도 이익이 감소할 거로 예상하지만 올해 이 감소폭을 내년에 대폭 만회해서 한 800억대, 내후년에 한 1,000억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메디톡스 또한 70배 PER 받다가 지금 25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주가 올라가는 폭보다 실적 성장력이 굉장히 가파르다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회사들도 다 지금 그 사모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8월 달에 지금 필러 쪽 보면은 강릉 쪽에 파마리서치가 95% 증가했고 바이오플러스랑 휴메딕스가 포함된 성남시가 14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기존의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시장에서 뭐 호주, 대만, 뭐 브라질 이런 쪽으로 계속 필러도 시장 글로벌 시장 다변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3분기가 비수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비수기임에도 이 보톡스 이 필러 업체들이 QOQ 분기별로 실적 성장이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한 그 이 비수기로 인한 주가 하락 그게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그 특허 균주 논란 때문에 과도하게 주가를 눌렀던 부분이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게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휴젤은 좀 재미난 게 이 보톡스 관련돼서 미국에 한번 FDA 승인 신청했다가 보류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신청하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2월 달에 아마 결과가 나오면 중국 시장도 가장 먼저 진출해서 안착했거든요. 휴젤은 이미 중국에서 지금 10% 넘는 점유율이 나오고요. 북미 시장 나오면 이제 북미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얘기했고 그 가운데는 클래시스, 보톡스나 필러 가운데는 메디톡스랑 휴젤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탑픽 뽑으면 휴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 또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네. 아마 비교하시면 휴젤이 아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주가 최근에 오른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한번 실적이랑 시가총액이랑 한번 밸류에이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야기, 관심 종목까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